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엠들, 우리나라요. 혹시 요기한테 당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한테 당했다라거나 귀신이 나온다라거나.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말은 그나마 이질감이 별로 없는데, 요괴가 나왔다거나 요괴에게 당했다거나 뭐 이런 말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본이라고 하면 또 괜찮아요. 신기하게도 일본은 다 될 것 같거든요. 귀신이 됐든 요괴가 됐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략 40년 전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계절은 여름, 먼 친척이 사는 시골에 갔을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장소는 서울 외곽에 있는 다카야마시라고, 거기 접해 있는 작은 산간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 안에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류에서는 게루낚시가 가능할 정도로 물이 맑은 하천이었죠. 중간엔 양측에 큰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수심이 2m가 넘는 웅덩이처럼 깊게 파진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 근방 그 마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어요. 그날은 아침에 웅덩이처럼 된 그 장소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는데요. 점심쯤 되니까 마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더니만 바위 위로 올라간 뒤에 웅덩이로 다이빙을 하네. 애들이 겁도 없구나 싶었죠. 저랑 동생은 아침에 한번 거기 웅덩이에 들어갔었는데 이 너무 깊더라고요. 그렇게 깊으니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생은 웅덩이 쪽으로 가지 않고 그 동생 데리고 얕은 곳에서 튜브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애들이 요란한 물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시끌벅적 노니까 처음엔 왜 저렇게 유용하게 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제법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노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와요. 물속에 처음 보는, 그러니까 좀 전까진 보이지 않던 아이 하나가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리만 내놓고 있는 모습. 게다가 제가 그 마을 사람은 아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내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 얼굴이 눈에 익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진짜 그때 처음 보는 아이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문득 아이가 저희 쪽을 보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헤엄쳐 오네. 아니, 헤엄친다는 것보단 가벼운 고무공이 물 위로 흐르는 그런 모양처럼, 어쨌든 굉장히 묘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제 동생도 제가 쳐다보는 쪽을 보고 그게 다가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이상하다면서, 무섭다면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동생 손을 잡고 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에서 나오자마자 동생을 챙기고 튜브를 챙기려고 돌아서는데, 그 이상한 아이가 바로 저희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때 낯가림이 심한 동생은 그걸 보고 제 뒤로 몸을 숨겼고요. 그 아이는 물속에서 머리를 내민 그 개구리 같은 자세로 방금까지 우리가 놀던 얕은 물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수영복이라든지 옷 같은 건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갇혀있어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이 안 갔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저 녀석 아마 거기 웅덩이에 있는 가파라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파는 머리를 수면으로 내밀고 사냥감을 찾는다라고, 그리고 잡아먹는다라고 언젠가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림으로 본 녹색 피부도 아니고, 머리 스타일이 많이 이상한 단발머리였고 대머리였지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접시 같은 게 달려있는 모양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물속에 있으면서도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냥 눈 자체가 동그란 그 생선 눈동자 같더라니까요. 저희 눈앞에 있는 그건 우리한테 위협적인 행동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대요. 그래도 겁은 나니까 이거 도망쳐야 한다, 잘못되면 뭔 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동생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그게 말을 걸어와요. 자기랑 같이 놀자고, 자기 심심하다고. 그런데 그게 좀 치근하게 들리기도 하고, 무섭거나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전 동생 손을 잡고 뒤돌아선 채로 싫다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따라올까봐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하려는 생각이에요. 몸은 돌아서지 않았지만 괜히 그 큰 소리로 웅덩이에서 노는 아이들 들으란 듯이 이제 나랑 동생은 돌아간다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 뒤 저랑 동생은 집으로 갔고 동생하고 집 앞 개울에서 민물가지를 잡으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건 저녁쯤. 저녁밥을 먹고 있으니까 옆집 그 요시오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요시오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는데 혹시 사토시 너랑 같이 놀지 않았었냐고. 그래서 요시오는 못 봤는데 하루 종일 동네 애들이 다 같이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요시 아버지가 그러냐고. 애가 웅덩이 쪽으로 놀러 간다고 나가더니만 늦게까지 안 와서 지금 마을 친구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라고. 다 돌고 혹시나 해서 사토시한테도 온 거라고. 그러면서 웅덩이 쪽으로 가봐야겠다고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서는, 그러니까 친척 어른들이 그러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이 작은 마을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동생이 고개는 아래로 숙인 채로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파 같은 게 있었어. 그런데 애가 한 그 말에 거기 있던 모두의 움직임이 순간 얼음이 됐어요. 일전에 동생이 저한테 그 외눈박이 아재 요기를 봤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걸 어른들한테도 외눈박이 아저씨를 봤어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때는 그랬구나 그러면서 웃어넘겼었는데, 그런데 가파 같은 걸 봤다고 하니까 그땐 뭔가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다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그러고 보니 애들이 돌아왔을 때 웅덩이에 모르는 아이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어른들은 전부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다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친척 어른이 동생한테 가파를 받냐는 말까지. 근데 그때 그 어른 표정이 엄청 심각했어요. 동생이 겁을 먹을 정도로. 그래서 동생 대신 제가 말했죠. 가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본 거랑 좀 달랐다고요. 그리고 묘한 방식으로 헤엄을 쳤고 눈동자가 땡그랗더라고. 그랬더니 순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그런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빠르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그 마을에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는 물귀신 전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 뭐라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 힘든 이름. 그리고 더 놀랄 일이 생긴 건 그 다음인데 말이죠. 저랑 동생 말을 들은 어른들은 전혀 망설임도 없이 마을 아이들을 전원 신사로 데려간 뒤에 액막이 불제를 받게 하고 그 주위에 금줄을 둘러친 신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마을 소방당과 청년단, 경찰까지 와서는 밤늦게까지 요시오의 행방을 수색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채로 수색은 일단 중단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색은 일찍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10시경 하류 쪽에서 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건 요시오가 아니었고요. 어른들 말이 하루코라고 10년 전에 행방불명된 여자아이라는 말이었어요.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발견됐을 당시 사체가 부패하지 않고 밀랍 같은 상태로 완전히 미이라처럼 된 모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코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친척 어른들이 부모님께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들은 그 물귀신 전설이 사실이었냐고. 그 마을에 나타나는 물귀신은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고르고 데려간 뒤 새로 마음에 드는 아이가 생기면 그제야 앞에 데려간 아이를 돌려준다고 하더니만 그게 진짜였나 보다고.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친척집에 갔을 때 제가 가기 몇 달 전에 요시오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슬쩍 훑어본 뒤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요시오가 발견되기 전날 시게루라는 아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시게루는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게루가 언제 발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까지, 요시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애들을 납치하는 요괴라 못됐네. 노약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가파는 일본의 물귀신에 해당하는 요괴로 녹색 피부와 거북이 등껍질, 까진 머리 같은 게 특징이죠. 현대 학자들은 추정컨대 익사한 변사체 피부색이라든지 세균 감염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변형된 모습을 보고 가파라는 요괴를 상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파는 그 옛날 일본이 힘든 시기 입을 줄이기 위해 버린 아이의 사체가 강변에 노출되었을 뿐이라는 설도 있고 말이죠. 인구 6분의 1 정도가 죽어나가는 흉년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때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가파의 아이로 간주돼서 그 신에게 돌려주는 풍습도 있었다네요. 가파, 알고 보면 시대의 죄책감이 만든 슬픈 존재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그런 적 있으세요? 누군가 이름을 불러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경우, 그런데 주변엔 이름을 부를 누군가가 없는 상황. 처음엔 이게 잘못 들었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이 별빛 달빛 없는 어두운 밤, 강물에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들어간 상태라든지, 아니면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깊고 어두운 산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는 서울 외곽 니코시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농사일이 끝나면 큰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엔 농사일만으로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을 남자들 대부분이 사냥을 했다네요. 그리고 큰아버지도 동네에서 꽤 소문난 사냥꾼이라서 어려서부터 좋은 스승을 따라다녀서랄까? 나이가 30이 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사냥 솜씨를 인정받아서 말이죠. 사냥에 눈을 뜬 사람이라는 의미로 메누키라는 별명까지 생겼다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아버지랑 같이 다니는 것보다 각자 혼자 다니는 게 더 많은 사냥감을 잡는 데 유리하니까 아버지는 혼자 사냥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사냥 스타일은 기주견이라고 엄청 용맹하고 사나운 그런 견종이 있는데요. 그거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걔가 먼저 멧돼지라든지 타키시된 사냥감을 쫓아가서는 도망갈 수 없도록 어딘가에 몰아붙이면 아버지가 그 뒤를 쫓아가서 그렇게 도망치지 못하는 사냥감을 잡는, 소위 모리사냥이라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사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당시 마을에서는 암묵적으로 밤에 입산하는 거 그 자체를 금기시했대네요. 그래서 사냥은 낮에만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낮보다 밤에 사냥감이 더 많이 있고 잘 잡히니까 그래서 낮보다 밤에 사냥을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도 하고 마을에서 밤 사냥은 아버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비웃기도 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밤엔 입산 자체가 금기시되는 마을인데 사냥이라니, 마을 사람들 눈엔 아버지가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 이상한 경험을 한 그날도 아버지는 혼자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버지 말로는 사냥꾼이 산속으로 이동할 때 말이죠, 그 이동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던데 어디까지는 아버지 말이지만요. 여하튼 그게 엄청 빠르다는 뜻이겠고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하며 능선을 넘어서 산속에 있는 그 계곡까지 도달했다네요. 그리고 그날은 원거리 사냥을 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사냥 시작 전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개가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원래 사냥개는 혼자서 먼저 사냥감이 될 그 짐승의 흔적을 찾으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고 그 뒤를 사냥꾼이 따라서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저도 몇 번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애초에 개가 사냥감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요, 그냥 사냥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로 개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면서 사냥감을 찾는 게 일반적이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숲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사냥개가 짐승의 흔적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 사냥개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냥개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단지 그땐 그냥 사냥감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사냥개가 먼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냥개가 말이죠,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발을 떼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엔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는 듯 몸을 웅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냥개를 보면서 이 녀석이 왜 그러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이, 거기 사토시야? 사토시 맞아? 아버지가 말하길 그때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는 약 10m 정도 뒤에서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가 뒤에서 따라왔다고 생각했고 대답을 했고, 누구냐고, 어떻게 따라온 거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가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엔 바람소리를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확실히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 10m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거길 앞만 뚫어져라 쳐다봐도 거긴 어둠만이 이어질 뿐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재차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이번에는 대략 5m 뒤쯤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어이 사토시. 그땐 진짜 잘못 들은 게 아니었대요. 확실하게 들렸다는 거죠. 게다가 그날 거기로 사냥할 거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순간 그때 그렇게 어두운 암흑 속에서 뒷모습만으로 어떻게 나라는 걸 알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도 아무 인적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요괴는 2번 묻는다. 2번 다 대답하면 목숨을 빼앗긴다. 동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보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좀 전처럼 뒤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덤불 속에 숨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땐 사냥개가 아버지 발밑에서 꼬리까지 말고 있네. 그 사냥개가 예전에는 그 곰한테도 덤빌 정도로 그 정도로 겁이 없는 녀석이었다는데 말이죠. 그런 녀석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거죠. 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대요. 그리고 공포로 몸을 떨면서도 애써 잠시 안정을 취한 뒤 빠르게 발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냥개한테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아니면 그게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덤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강하게 밀어 넣었대요. 그러니까 사냥개도 얼떨결인지 아님 벼르고 있었는지 빠르게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짐승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만 덤불 속에서 시꺼먼 뭔가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개를 앞쪽으로 밀면서 조준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튀어나온 뭔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던 거죠. 그때 그건 아버지가 쏜 총에 정확히 맞았다고 그러고요. 바로 발 앞까지 달려오다 쓰러졌다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청 큰, 여우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순놈 여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도 그쯤에서 돌아왔다는데 아버지 발 앞에서 죽어있는 여우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면서 이미 죽은 녀석인데도 그 경계를 풀지 않더래요. 어쨌든 아버진 그날 이후로도 쭉 아직도 사냥감을 찾아서 밤에 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버지가 사냥을 가실 때면 저도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진 제게 늘 주의를 주시죠. 절대 산속에서는 모르는 소리에 2번 대답하지 말라고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두운 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인데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짜릿하네요. 그런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 비슷한 경험을 물속에서 했었는데 또 생각나네요. 그건 그렇고 원본은 겁에 질린 개를 갑자기 덤불로 던졌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무섭고 위험하면 개도 같은 상황일 텐데 자기도 겁에 떨고 있으면서 뭐야, 사냥개가 미끼야? 어떻게 그렇게 던져졌어도 잘 싸워준 것 같아 다행이다 싶네요. 주인을 잘 만났어야 하는데.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야영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요, 혹시 그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 텐트가 흔들린다든지 주변엔 아무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은 그런 흔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귀신 보는 제 친구 가명이가 산속에서 경험한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가명이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산속에서 그걸 본 게. 전 대학 강의가 없는 날이면 자연 다큐 제작을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대부분 오늘은 뭘 찾아야지 하고 정해놓고 가는데 그땐 그냥 3일 정도 산속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찍어야지 하고 정해놓은 거 없이 그렇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그렇다고 험한 악산 같은 곳으로 다니는 건 아니고 컨셉이 우리 주변에 그 함께하는 생물들이랑 그날도 가까운 곳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산으로 갔었거든요. 아침부터 산에 오르면서 촬영을 하고 낮에 야영할 곳 봐두고 그 점심 간단히 먹고 다시 촬영하고,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낮에 받은 자리로 와서 자리 잡고 야간 촬영 준비를 하는데요. 그렇게 야간 촬영 준비를 하면서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을 모아요. 모닥불 피우려나 보다 하겠지만 그럼 큰일 나죠, 산속에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모은 낙엽하고 나뭇가지를 텐트 주변에 쭉 둘러서 뿌려놓거든요. 뭔가 텐트로 접근하는 게 있으면 경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늘 따로 챙겨가는 게 소금. 작은 텐트 주변에 바짝 둘러서 뿌리니까 많이는 필요 없고, 천일염을 사다 놓고 산에 갈 때마다 한 2바가지 정도 싸가지고 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요. 소금 용도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하고 자리 잡은 뒤엔 절대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 촬영할 거 있으면 촬영을 하는데요. 그날은 오랜만에 산에 올라서 그런지 저녁을 먹은 뒤부터 엄청 피로가 밀려오더라고요.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요. 시계를 보니 한 9시 정도? 그래서 그냥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자리 일찍 걷고 돌아다녀 보자. 그러고는 자리 펴고 누웠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바로 잠들 것처럼 몸은 천근만근인데 말이죠.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요. 텐트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촉을 다 세워서, 물론 누운 채로 몸은 일으키지 않고요. 바깥에 그 이상한 느낌이 나는 쪽을 보는데 뭔가 있어요. 그것도 텐트에 바짝 붙어서 웅크리고 있는. 처음엔 엄청 놀랐죠. 그때가 보름 지나 그 몸인데 달빛도 없는데 그림자가 텐트에. 그런데 더 놀랐던 건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고라니가 됐든 멧돼지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텐트 쪽으로 오려면 낙엽이라든지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그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날아와서 내려앉은 게 아니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새가 있을 리도 없고, 이게 산짐승은 아니구나. 그럼 뭐지? 소금은? 그때부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바깥에 있는 것도 제가 자기를 주시한다는 걸 알았는지 말이죠. 그때까지 붙어서 작은 움직임만 보이던 게 이젠 텐트를 자꾸 흔드는지 텐트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귀신들을 봐왔지만 그때 그건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치켜든 모양새인데 그게 꼭 손에 낫을 든 모양새.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전 그때부터 그냥 눈 딱 감고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애써 무시했거든요. 무시하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생활에서도 그랬고 집에서도 작업실에서도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좀 지나서 그냥 사라졌는데 그때 그건 좀 다르더라고요. 막 텐트를 흔들고 그러다 나중엔 부엉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게 부엉이 소리 같지만 부엉이 소리가 아니었죠. 무슨 이유에서 부엉이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텐트를 흔드는 그게 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죠. 한참을 부엉이 소리처럼 내던 그건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뭐가 재밌는지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한참을 기분 나쁘게 웃다가 하늘 위로 휙 날아가듯 텐트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동시에 실루엣도 그 기분 나쁜 웃음도 같이 사라지고. 그래도 나갈 수는 없었죠. 부엉이 소리까지 내면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걸 보면 이게 그냥 홀령 같은 존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악한 느낌이 충만한 그런 존재. 그 뒤로도 전 계속 텐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완전히 해가 떠오르고 텐트 안까지 밝아졌을 때, 그때까지 물론 눈을 뜬 상태로 그렇게 밝아진 뒤에 천천히 밖으로 나가는데요. 제가 텐트 주변에 뿌린 낙엽이랑 나뭇가지는 역시나 그대로였어요. 소금도 그대로였고요. 전 빠르게 정리하고 바로 거기서 내려왔고요. 거기서 있었던 일은 진짜 친한 사람들 아니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경험하는 것들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데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어렵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때 그게 아니라 그것들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가 아닌 여럿.
그게 여럿이라는 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 크기나 압박감이 하나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악한 존재였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낙엽이나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나지 않은 걸로 봐선 그게 산짐승 따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요. 친구 가명이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아는 다른 분도 그런 경험은 있었다고 그래요. 낚시를 하다가 텐트에 들어가서 자는데 멧돼지란 녀석이 와서는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킁킁거리고, 그리고 녀석이 간 뒤에 나가보니까 여기저기 침 다 묻혀놓고, 그래도 다행이죠. 그냥 갔으니까. 그런데 가명인 멧돼지나 고라니도 아니고 소리 없이 와서 텐트를 흔들고 갔다고 하니까 그냥 실루엣 이런 거 다 떠나서 바람도 없는데 텐트가 흔들린다. 거기다 부엉이 소리까지 흉내내고, 그때 그거 진짜 바람 같은 것도 아니고 부엉이도 아닌 그런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무슨 소리를 들으며 뭐다 하는 그 동물을 상징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개소리라든지 고양이 소리라든지. 잉어도 물 밖으로 끄집어내면요, 특유의 소리를 내요. 이렇게 자신만의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 이치인데, 사람이 개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다니면 어떨까요? 개소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아내랑 둘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계류를 찾아서 낚시 캠핑을 가끔 다녔는데요. 아내는 낚시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캠핑할 장소에 도착하면 텐트 치고 전 바로 낚시를 하러 입수를 하고,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한 뒤 제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서 점심을 먹고, 낮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엔 다시 쏘가리 낚시를 하러 혼자 물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혼자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식. 그날도 점심 먹고 좀 쉬다가 해 떨어지고 밤 10시쯤 일어났어요. 늘 그래왔듯이 쏘가리 낚시를 할 생각에 아내도 다른 때처럼 텐트에 있고, 입수를 하고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서. 텐트 밖에서 계속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상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낚시를 다니다 보면 고양이를 가끔 보거든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던져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서 낚시꾼 보면 이게 낚시꾼인지 기차게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면서 가끔 야옹거리는. 그런데 그날 간 것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선 고양이를 보기 힘든데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나 보다 했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럴 거라고,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주라고. 그런데 아내 말이 고양이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요. 살짝 굵은? 진짜 고양이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마치 사람이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전 그 말 듣고 혹시 모르니까 좀 불길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물 밖으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서둘러서 달린다고 해도 이 웨이딩 장비나 복장 때문에, 하필이면 그때 또 웨이더 부츠가 아닌 가슴 장화라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다행히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지 않아서 금방 아내한테 갈 수 있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엔 생명체라고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가자마자 바로 텐트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겁에 질렸었는지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겁을 먹었는데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아내가 우선이니까 아내 보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텐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과자 봉지며 햄이며 점심에 먹다 한쪽에 잘 놔둔 것 같은데, 심지어 햄 같은 건 아이스박스에 넣어뒀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내용물을 하나도 없이 빈 봉지만 있고, 그것도 텐트 주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아내가 성격이 많이 깔끔하거든요. 그런 걸 먹고 빈 봉지를 그렇게 굴려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텐트 정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듯 살짝 물어봤어요.
그게 만약 아내가 그랬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남은 상태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하면 또 아내가 겁먹을까봐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서투르지만 둘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거 뭐 있구나, 고양이 따위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뭘까? 뭐였을까? 고양이도 그렇고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이라며 그렇게 내용물만 깔끔하게 먹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웨이딩 스태프를 가져와서 뒷춤에 차고 평소보다 빠르게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할 심산으로 대충 빠르게. 정리가 거의 다 끝났을 때쯤 의자를 접는데 헝겊으로 된 의자 등받이에 그 흐릿하게 사람 손자국 비슷하게 찍힌 그런 자국이 보여요. 왜 흙 만진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얼핏 봐도 성인 남자 손 크기 정도. 그냥 대충 봐도 제 손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엔 아내만 혼자 있었는데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그랬을까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아직 그때까지도 주변에 있을까 싶고. 그래서 주변을 플래시로 둘러서 비춰봤는데 거기가 주변이 성인 허벅지에서 허리 높이 정도 오는 그런 풀들로 물가 반대쪽으로 펼쳐져 있고, 그 물가 쪽으로 와서는 좀 굵은 탄탄한 모래 같은 흙이고, 애들 주먹만한 자갈 있죠? 그런 자갈들이 듬성듬성 있었거든요. 주변엔 뭐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바닥엔 뭐가 보여요. 텐트 주변은 자갈이 많아서 찢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 주변은 거의 전부 모래바닥이라 그 주변엔 선명하게 발자국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낚시 장화를 신은 제 발보다 더 큰 크기의 맨발 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숲을 쪽에서 나와서 텐트로 갔다가 다시 같은 루트로 숲을 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숲을에서 나와서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숲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 그 자리에 테이블을 놓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없던 발자국이에요. 전 서둘러서 테이블이랑 의자마저 대충 차에 때려박듯이 넣고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오려는데 그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옹 야옹 하고. 그런데 그건 누가 들어도 고양이 소리 비슷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그런 소리고, 낚시터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밥 달라고 조르는 고양이 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굵고 소름 끼치는 소리. 그때 아내가 그래요. 그 소리라고. 혼자 텐트에 있을 때 들린 소리가 그 소리라고. 전 자동차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해서 소리가 들리는 숲속 쪽을 비춰봤는데요. 막 빠르게 파바박도 해주고.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지만 발자국 남기는 귀신 얘긴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떤 미친놈인지 보이기만 보여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진짜 이거 단단히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아내도 그만하고 나가자고. 진짜 미친놈 같다고. 그래서 그쯤에서 그만하고 차 돌려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차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사람이라면 그런 바닥에서 그 속도 말이 안 되죠. 우사인 볼트도 맨발로 그런 바닥에서는 그 속도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옹거리는 소리는 계속 따라오고, 룸미러며 사이드미러를 봐도 거울엔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차 왼쪽에 있는 수풀을 봤는데 그때 오른쪽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왼쪽으로 허리 높이의 수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풀에서 정확히는 그 수풀들 위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검은색으로 뭔가 주변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느낌인 게 보여요.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마치 차를 따라서 달리는 듯 그 숯불들 위를 달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앞에 봤다 다시 그걸 봤는데 확실히 있어요. 전처럼 똑같이 차를 따라서 달리는 모습, 검은 형상. 그런데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바닥에 돌 튀는 소리는 아까부터 들렸고요. 바닥이 그래서인지 좀 더 속력을 내려니까 이 핸들 조작이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옆에서 겁에 잔뜩 찔려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하면 더 겁먹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 모래 자갈길이 다행히 도로에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땐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저도 엄청 쫀 상태에서 사력을 다해서 거기 도로까지 나왔고요. 이후에도 고속도로까지 쉬지 않고 달린 뒤에
휴게소가 나와서 거기에 차를 세웠는데요. 솔직히 그 그림자랑 소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긴 했어요. 도로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고 두 번째 돌려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정체모를 놈 때문에 입은 피해. 차량은 하체 보강을 했는데도 손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손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신없이 나오느라 그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계류 로드랑 릴, 가방하고 그 안에 루어들 두고 나왔다는 거. 그렇게 놓고 온 걸 집에 와서 알았는데 그게 금액이 또 금액이잖아요. 다시 갔죠. 낮에. 없어요. 낚시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면 당연하겠지 싶어요. 로드랑 릴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루어까지 하면 뭐. 그리고 가장 큰 피해. 그 이후 아내는 다시는 낚시 캠핑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날 이후 밤낚시 금지입니다. 하면야 하겠지만 그럼 아내가 걱정을 하니까요. 낚시방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정도 사연이면 낚시방에서 장비값 좀 빼줘야 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고양이 소리를 내는 미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 사람이라면 풀수비를 달릴 수 없겠죠. 그것도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그런데 가끔 제 경우에요. 저도 낚시하고 귀가할 때 그런 곳에서 얼핏 보면 풀숲이라든지 나무들 사이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 경우엔 허상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곳들에선 그런 허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사연자한테 말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거랑 확실히 달랐다라고요. 사연자가 그러니까 뭐였을까 하고 더 궁금해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빙의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군 시절 바로 눈앞에서 믿지 못할 상황을 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상황을 직접 본 군의관도 그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었고요. 눈이 엄청 내리는 겨울밤이었는데 영화에서처럼 여러 목소리로 말한 건 아닌데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엔 굉장히 저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음으로 고함을 지르듯이 크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누구였으며 누구였으며 여럿의 이름을 대면서 아주 여럿이 자기 몸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잡아도 그 잡은 사람들을 매달고 계단을 뛰듯이 올라가고. 군의관이 그때 마약성 그 주사를 놨는데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한 대 더 놨는데 그런데도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리 잘린 사람도 그냥 잠들 정도로 안정이 돼야 한다고요. 어쨌든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게 빙의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설명 불가능하다고 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살던 마을은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은 작지만 마을 앞바다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저기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엔 요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상한 사연이나 기묘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꽤 왔었고요. 그리고 마을엔 그런 이상한 이야기와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집이 한 곳 있었는데요. 그 집이 제 중마고인 사토시 집이었고요. 그 이상한 이야기라는 게 사토시 본가는 그 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오는 명문가 집안이었는데 말이죠. 그 집안 장소는 17세 생일날 바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토시 집안 장손이 17세가 됐을 때 죽는 이유가 좀 믿기 어려웠는데 그 마을엔 해신이라는 전설적 존재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다 귀신 정도?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해신이랑
사토시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말이죠. 혜신이 죽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토시 집안의 그 장손의 영혼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저도 사토시도 사실 그런 것들 모두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전혀 믿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토시가 17세 생일이 된 날 진짜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전 아마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토시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사토시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사토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토시가 17살이 된 그 생일이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집안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사토시를 만나면 안 되겠냐고, 제가 들어가서 방에서 만나는 거니까 사토시가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토시 어머니가 힘이 없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그 집안 사람들 진짜 그런 하찮은 이야기 진짜 믿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마을 어른들 사이에선 그 소문이 진지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예민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토시 방 앞까지 걸어갔더니 방 앞에는 사토시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숨막히는 분위기. 다른 땐 늘 웃음이 가득한 얼굴에 가득한 분들이셨는데 그때는 얼굴에서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 좀 위축이 돼서는 두 분께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 사토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걱정한 거랑은 다르게 사토시는 긴장한 모습 1도 없이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더니 답답한 차에 잘 왔다고 웃으면서 반갑게 우린 인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얼마간 이런저런 쓰잘데없는 얘기들을 나누다 갑자기 사토시가 야마다 오늘 나 진짜로 죽으면 어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바로 뭐라고 대답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절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기 싫기도 했고요. 그래서 죽게 되면 내가 잘 보내줄게 하면서 농담 섞어 말을 했는데요. 사토시 말에 의하면 말이죠. 사토시 아버지도 사토시 할아버지도 장남인데 17살 생일 때 지금처럼 방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모두 그 17살 되던 그 생일날 그날 일은 까맣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 그날 하룻밤은 이제 사토시랑 같이 보내기로 하고 사토시는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혼자서 밤에 먹을 그 먹거리들을 사러 편의점에 갔었는데요. 편의점에서 돌아오니까 어쩐지 좀 사토시 방 앞쪽이 부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 뒤에 서서 그 어깨 너머로 보고 들으니까 그때 사토시 방에 어떤 덕망 높은 스님이 와서 마귀를 막는 결계라면서 그 방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사토시는 온몸에 이제 술과 재를 뒤집어 쓴 그런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토시가 몸을 씻고 온 뒤에 그 집 어른들이 이제 저랑 사토시한테 부적을 빼곡히 붙여둔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뭐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토시랑 전 무법자라는 DVD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동네 아저씨들이 그 방 앞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나도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밤 11시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속이 좀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니까 방문이 열려 있고 그때 방문 앞에서 아저씨 둘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둘 모두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설마 하면서 급하게 방 안을 살펴봤는데 사토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 깨우고 바로 사토시 집안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는 사토시가 없어졌다고 알리고 바로 제 오토바이를 끌고 곧장 바다 쪽으로 향했거든요.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그 나 있는 국도를 달리다 보니까 사토시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모래사장 위에 사토시가 멍하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곧장 휴대폰으로 사토시 집에 연락을 하면서 바로 사토시에게 달려갔고요. 그리고 사토시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어깨를 잡았는데 그때 절 뿌리치는 힘이 엄청났어요.
평소 사토시의 힘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사토시가 바로 뒤돌아서 절 쳐다봤는데 그때 사토시 눈은 뒤집혀서 전체가 하얗고 그리고 입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토시 양 겨드랑이에 제 팔을 껴서 잡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토시는 조금의 힘든 기색도 없이 느려지는 것도 없이 전 그렇게 사토시 등에 매달려서 바다 쪽으로 질질 끌려갔고요. 그때 사토시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없이 그 잡았던 팔을 풀고 뒤통수를 힘껏 때렸거든요. 한 4차례? 5차례?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도 제 주먹만 부어올 뿐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울면서 그때 제발 멈추라고 그러면서 다시 사토시를 잡았고,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도착해서 바로 10명 이상의 사토시를 잡아당겼는데요. 그렇게 잡아당겼지만 그때도 달라지는 거 없이 모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그 사토시를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닷물이 가슴에 닿을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언제 왔는지 우리 뒤에 그 낮에 봤던 덕망이 높다는 스님이 나타났고요. 그 스님은 뒤에서 경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제야 사토시 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 싶더니 바닷물 속으로 쓰러지면서 잠겨들더라고요. 저랑 아저씨들은 서둘러서 그런 사토시를 건져냈는데요. 그래서 해변에 눕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 오시더니 사토시 이마에 부적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을 외우기 시작했고요.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참 동안 계속되었는데 독경을 마치고 스님이 사토시 등을 두드리면서 뭐라 하고 짧고 굵게 그렇게 기압을 넣으니까 사토시가 눈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고 일어난 사토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왜 바다에 나와 있는지, 주변에 사람들이 왜 있는지, 왜 모두 젖어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뒤 마을에선 한동안 사토시 얘기로 술렁였지만 곧 소문은 잦아들었고요.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토시는 지금 북해도에서 소를 키우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던 내용이고요. 그 덕에 그때 그 스님, 덕망이 높다던 그 스님은 큰 돈을 벌었다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사토시 친구까지 11, 그렇게 사람들을 매달고 모래사장 위에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거 저도 제가 군 시절에 그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웃기지마 했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은 귀신과 요괴 이 둘 중에 살 떨리는 얘기다 하면 어떤 쪽이 더 끌리세요? 전 요괴하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부터 떠올라서 그게 그냥 만화 같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엔 귀신보다 요괴 얘기가 더 진짜 같고 끌린다는 친구도 몇 있어서요. 괴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역시나 사람은 다 다르구나 합니다. 그래서 넌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 이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어릴 적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모임은 그 친구 중 술집을 하는 친구네서 하고 있고요. 이건 그렇게 모였을 때 친구 중에 목수일을 하는 친구가 해준 정말이지 믿기 힘든 기묘한 경험담이에요. 그 친구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목수가 집안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런 집안의 2대째인 그 친구 스승이자 부친이 그때 모임이 있기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중마고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갔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친으로서도 그리고 스승으로서도 매우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는 묘소로 자주 성묘를 갔었고요. 그러던 중 맡았던 큰 공사가 성냥을 마친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이제 차질 없이 큰 문제 없이 공사를 마쳤다고 말씀도 드릴 겸 성묘로 갔다는데요. 화창한 낮 시간 정성껏 청소를 하고 준비한 음식을 차리고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비릿한 냄새가 흘러오더래요. 할아버지이자 아버지이자 스승들에게 맡은 공사 마침을 보고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애써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손을 합장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비릿한 냄새에 낄낄거리는 여자 웃음소리까지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 친구는 뒤에 있는 여자가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묘를 방해한다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매섭게 눈을 치켜뜨고 주저없이 돌아봤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비릿한 냄새가 한층 더 그렇게 진하게 전해질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뭐였지 하면서 묘지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졌다는데요. 언제 왔는지 좀 전 성묘를 들이던 아버지 묘석 위에 말이죠. 원숭이 같은 몸에 얼굴은 여자 얼굴을 한 그런 기괴한 놈이 새빨간 입술 사이로 기다랗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는 실실 웃으면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는 그런 상대를 봐도 무섭다라기보단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석 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격한 분노가 치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희미하게 주먹 끝에 닿는 그 느낌이 전해지는 순간 그때 그 기괴한 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지금 방금 그게 뭐지 하고 멍하니 있는데 그때 또다시 등 뒤에서 좀 전처럼 지독한 비린내에 그 듣기 거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 냄새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서는 그때 다시 주먹을 쥐고 뒤를 돌아보려는데 그 순간 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생전 아버지 목소리였다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는 친구도 뒤돌아 보려던 걸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합장을 하고 빌었다네요. 그렇게 합장을 하고 빌기 시작하니까 웃음소리는 더 커지고 비린내도 더 지독해지고 친구 몸에선 진땀이 줄줄 흐르고 그러기를 몇 분? 체감적으로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비린내도 사라지고 그 웃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 뒤 친구는 합장을 풀고 허겁지겁 차로 돌아와서 차에 타자마자 평소 친분이 있는 그 신주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구는 여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무탈하게 끝나기를 기원하는 그 의뢰자나 그 친구 스스로의 필요로 신주나 스님을 많이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그때 연락을 한 신주는 친구와 나이도 동갑이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이었는데 법력이라고 하나요? 그쪽 사람들 사이에선 신통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신관은 지신제 때문에 전화를 했냐면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려고 했다는데 친구는 그럴 기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관 얘기를 끊으면서 다급하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요. 묘지 묘석 위에 그 이상한 게 있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불제를 지내달라고 말이죠. 신관도 그때 친구가 평소 모습과는 달라서 진지하게 자초지종을 물어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와서는 그날을 넘기지 않고 불제를 지냈다는데요. 불제를 마치면서 신관이 친구에게 그러더래요. 좋은 스승이자 아버지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그때 만약 돌아봤다면 지금쯤 너도 여기 누워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신관은 깨끗하게 청소된 묘자리를 가리켰고요. 친구는 그 이후부터는 어떤 괴상한 현상도 경험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끝에 한 말이 요괴를 만난 그날 불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 몰래 소변을 지린 바지를 직접 빤 건 비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만난다면 그 요괴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지독한 비린내라고 했을 땐 가파쯤 되는 그런 요괴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숭이 몸에 여자 얼굴이라 그리고 뒤돌아봤을 땐 없었는데 다시 보니 묘비 위에 앉아있었고 신관인 친구 말을 보면 목수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귀신이든 요괴든 죽이려고 나타났으면 깔끔하고 빠르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랑 다르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진짜 여우 보신 적 있으세요? 괴담 채널이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실라.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 그런 데 나오는 거 뭐 간 빼먹는 것들 그런 거 말고 네 발로 걷는 진짜 여우, 그런 진짜 여우 진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여우를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런데 그 여우들 관련해서 왜 그런 오싹한 괴담들이 많은 걸까요? 여우가 그렇게 사악한 동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하고 재미있는 사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떠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북해도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사냥에 미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우 2마리랑 살고 있고요. 이 얘기는 그 여우 2마리와 친구가 같이 살게 된 얘기예요. 그 친구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빠친코 게임장에서 이제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선 그 친구를 부를 때 이제 빠친코 프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사냥도 20년 가까이 한 친구인데요. 그 열정이 엄청나죠. 그 친구랑 같이 사냥을 한 번이라도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짐승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냄새와 흔적으로 사냥 대상을 추적하고 결국 잡아낸다고 말이죠. 그건 거의 사람을 초월해서 동물적 감각에 가까울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빠친코와 사냥 실력에 대해선 부정하는 친구가 없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이 얘긴 그 친구 집에 이제 친구 몇하고 놀러가서 그 친구에게 직접 들은 얘기고요. 늘 궁금했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그 통통한 여우 2마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고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는 북해도 동쪽으로 사냥을 다녔고 수렵기간엔 거의 매주 산에 올랐었죠. 그때도 그렇게 수렵기간인 가을이었다고 해요. 그날 산탄총에 이제 손도끼랑 약간의 식량을 챙기고, 그리고 북해도는 가을이라고 해도 이제 추우니까 방한 장비도 챙기고, 친구는 사냥을 가기 전에 버릇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냥을 가기 이틀 전부터는 절대 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목욕을 하면 비누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들이 맡아서 사람의 체취를 맡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씻지도 않은 몸으로 사냥을 위해서 이제 입산을 했는데, 거긴 해마다 다니고 뭐 수렵 시즌엔 매주 다니는 곳이라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친구 말로는 눈 감고 다녀도 다 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이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는 사냥을 가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삼는다더라고요. 이동할 때도 그 발자국 하나,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대담하지만 신중하게 그렇게 1시간에 2km 정도를 이동하는 속도로 걷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신만의 그런 철칙들이 몇 가지 있나 봐요. 그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냥감을 쫓을 땐, 사냥을 할 땐. 그렇게 자신만의 철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짐승 흔적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래요. 아니 뭐 찾아도 죄다 오래된 것들 뿐이고 괜찮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던 사이에 점심은 아직 전이고 점심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몸에서 기억하고 본능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런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히 경계를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건 확실했다고 해요. 느낌이 좋지 않은 그 냄새, 그건 불곰 냄새였다는 거죠. 친구 말에 의하면 불곰을 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냥을 가서 불곰을 본다는 게. 근데 이게 또 가을 초입부터 초봄까지 그 불곰 동면 전후엔 불곰이 가장 흉폭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맞닥뜨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곤란해지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짐승 냄새의 근원을 알게 됐는데요. 거긴 나무 옆에 이제 땅을 판 흔적이 있었는데, 그 파진 땅에 여우가 반쯤 묻혀 있더랍니다. 물론 죽은 여우겠죠. 그리고 그 옆 나무에는 말이죠, 발톱을 간 흔적이랑 불곰이 묻힌 털이랑 그리고 분뇨를 지린 흔적까지 있었고요. 그건 불곰이 여긴 내 구역이고 땅에 묻힌 여우는 내 거니까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표시였던 거죠. 빼박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좋지 않았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친구가 그때 불곰에게 대적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짐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최소한의 장비로 입산했던 친구는 산탄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탄환은 4발뿐이었고요. 그것마저도 사슴용 산탄총알만 가지고 있었고요. 불곰은 사슴보다 피부가 두껍고 근육이 강해서 그때 친구가 가진 사슴용 총알로는 불곰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불곰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그 녀석이 자리를 떠난 지 그 시간이 한참이 지났다는 거. 즉 바로 다시 돌아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거기서 바로 사냥을 중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다는데요. 얼마 뒤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 그리고 이젠 안전하겠지 싶어서 그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적당한 자리를 살피려고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마침 거기에 쓰러진 큰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쉬기에 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쓰러진 나무에 앉고 총을 이제 옆에 세워둔 뒤에 배낭에서 빵이랑 보리차를 꺼내서 우물우물 먹고 있었는데, 친구는 방금 이제 불곰 흔적을 보고 온 뒤라 그때도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계속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발 쪽에서 기척이 느껴지더래요. 멀리 크게 주변을 살피느라 가까이 발밑은 보지 않고 있어서 그 뭐가 왔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빠르게 발밑을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말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통통한 새끼 여우 2마리가 그 갓 태어났으니까 뭐가 위험하고 뭐 그런 것도 모르겠죠. 그런 새끼 여우 2마리가 친구 신발에 착 달라붙어 있더래요. 친구가 가까이 둘러보니까 이제 어미도 보이지 않고 따로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앉은 그 쓰러진 나무가 그 쓰러진 나무 뿌리 쪽이 아무래도 보금자리 여우굴 같아서 조심히 거기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거기가 여우 보금자리 굴이 맞았었고요. 그리고 새끼들은 한참을 굶었는지 빵을 조금 떼서 줬는데 냄새 한번 맡더니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그 빵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서 이제 고등어 통조림을 따서 주니까 진짜 엄청난 식성을 보이면서 그 고등어를 먹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친구는 그런 새끼 여우 모습을 보면서 너네 엄마 어디 있어? 많이 굶었어? 애들 밥도 안 주고 엄마 어디 갔대? 그렇게 웃으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새끼 여우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숙인 친구에게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곁눈질로 살짝 옆을 보니까 이 불곰이 대략 5m쯤 떨어진 그 덤불에서 친구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죠. 불곰 냄새가 독해서 그 정도까지 오면 냄새가 나서 아는 친구인데, 그땐 그 녀석이 작정을 하고 왔는지 바람을 등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그리고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곰의 습성을 알아서 그 주변 경계를 놓지 않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땐 그만 그 새끼 여우들 모습에 주변 경계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게다가 불곰 크기도 자신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떡대가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떡대를 보고 본능적으로 친구가 이제 총을 잡으려고 빠르게 총을 보니까 바로 곁에 세워뒀던 총은 한 걸음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한 걸음 거리면 한 걸음이나가 아니라 다행히 한 걸음 안에가 아니냐고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사냥에 경험이 없는 다른 친구들도 저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친구를 봤고요. 그때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불곰이 달리면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 육상부였던 저보다 5배는 빠를 거라고 말이죠. 그런 불곰 움직임을 생각하면 총을 잡는 순간에 친구 인생이 끝나는 건 명백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급격한 움직임은 오히려 불곰을 자극해서 곱고 단정한 모습으로 죽지 못할 거라는 것도 명백했고요.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운 좋게 총을 잡고 불곰이 날린 선빵을 피해서 불곰에게 총을 조준했다고 쳐도 그때 친구 총은
장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친구가 가진 총알 4발은 친구 사냥조끼 왼쪽 어깨 주머니에, 그것도 혹시라도 빠질까봐 확실하게 덮개를 잠근 그 주머니 안에 아주 안전하게 들어있는 상태였다는데요. 그런 여러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할 수 있는 건 불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불곰을 경계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그때 친구 발 아래에 있던 새끼 여우가 불곰을 보고 뀨 하는 그 여우 새끼 울음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새끼의 울음은 포식자를 흥분시키기 좋은 조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때까지 친구와 눈싸움을 하면서 친구를 주시만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던 그 불곰이 그 새끼 여우 소리에 천천히 친구 쪽으로 다가왔고요. 친구는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쩌지. 그런데 딱 여기까지더래요. 영화나 뭐 다른 거 보면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여러 생각이 떠오르던데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쩌지만. 그 떡대 불곰은 눈을 부라리고 친구를 노려보면서 말이죠,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리고 곰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때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한기가 더해진 그 이상한 느낌, 그건 오싹한 느낌으로만 친다면 바로 앞에 있는 불곰보다 더했고요. 그래서 등 뒤를 보고 싶은 그 충동에 사로잡혔을 때 움직이지 말아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놀랐고요. 여우가 심장을 먹을 때 손으로 가슴을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놀래켜서 심장이 튀어나오게 한 뒤에 먹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랐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때 친구 앞까지 다가온 불검이 일어섰다는데요. 그 크기가 적어도 최소 2.5m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훅훅 하고 코로 거친 숨을 내쉬면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위협을 하는데 순간 그 모습에 친구는 눈을 질끈 감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더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불곰이 내뿜는 숨소리에 그 고약한 입냄새까지 전해지는데 정작 친구에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눈을 슬쩍 떠보니까 곰이 위협은 하는데 그 시선이 친구가 아닌 친구 등 뒤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친구도 느낄 수 있는 한기가 뒤에서 전해지고 뒤에서도 알 수 없는 격분한 소리가 들려왔고요. 그때 친구가 느낀 신체적 그 체감만 말한다면 말이죠, 주변 기온이 한순간 순식간에 주변이 얼고도 남을 정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친구 뒤를 보던 불곰이 4발을 땅에 짚으면서 눈을 피했고 말이죠. 그 모습은 동물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정도로 겁을 먹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 발 아래 있던 새끼 여우가 또 새끼 여우 그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었고요. 그러자 그 불곰은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시 덤불 속으로 사라져 갔답니다. 하지만 불곰이 그렇게 도망을 간 뒤에도 친구는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건 점점 불곰보다 더 살벌하고 오싹한 기척이 등 뒤에서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놀라서 친구가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점점 그 오싹하고 살벌한 기운이 사라지면서 부탁드립니다 하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등 뒤에 그 기척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때 발밑을 보니까 새끼 여우가 그 새끼 여우 2마리가 신발 끈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면서 친구 신발에 바짝 붙어 있었고요. 친구는 바로 그곳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혼란한 거죠. 이게 말로 해도 믿지 못할 일을 경험했으니 친구는 그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불곰이 다시 이제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직 혼란이 가시지 않은 머리를 쌓았고 그리고 2마리 그 새끼 여우도 쌓았고 하산했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새끼 여우를 보니까 그 어미를 잃고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게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새끼 여우들에게 이유 모를 위안도 느끼고 그래서 2마리를 키우기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강하게 들더래요. 그 여우들과 동거를 하게 된 게 그런 일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5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 옆에 있는 그 여우들을 보니까 여우인데도 꽤나 통통하더라고요. 친구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침성까지 있는 녀석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친구가 여우들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본 땅에 반쯤 묻혀서 죽어있던 그 여우, 아마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겠지. 그때 불곰에게서 구해준 것도 그 어미 여우였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지. 라고요.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여우에 대한 경험담들이 좀 있던데 이건 좀 색다른 경우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불곰에게서 사연자를 구해준 그 등 뒤에 있던 그건 정말 사연자의 말처럼 아기 여우들의 어미 여우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은 귀신과 요괴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귀신은 영혼에서 발현되는 것이고요. 요괴는 귀신과 반대로 외부에서 어떤 기운이 특정 사물이나 생물에 깃들면서 생겨난 건데요. 그럼 도깨비도 요괴겠네 하셨다면 맞습니다. 도깨비나 구미호같이 사물이나 생물에 요상한 기운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맛이 가는 경우, 그걸 요괴라고 하죠. 이번 이야기는 김지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김지도님 사연 제보 고맙습니다. 그럼 김지도님께서 올려주신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학교 1학년 때 일이니까 벌써 꽤 지난 얘기네요. 그런데도 아직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고요. 7월이었는데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까 대만에서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전 그때 바이크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동호회 멤버 중에 나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가명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명이는 같은 동호회 여자 멤버 가순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둘은 결혼 전 대만을 여행 중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 편지는 대만을 여행 중인 바로 가명이 약혼녀 가순이에게서 온 편지였고요. 그래서 전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서 편지를 뜯어봤죠. 커플이 대만 여행 중인데 그렇게 편지를 보낼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더라고요. 편지 안엔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요. 가순이가 결혼할 남자라면서 낯선 남자 팔짱을 낀 가순이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대만 신부 의상을 입고 대만 신부 모습을 한 가순이 모습. 가명이랑 가순이는 5년을 만나갖고 결혼을 불과 몇 달 앞둔 사이였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이라니. 그런데 그 사진 뒤에는 확실하게 가순이가 양씨라는 성을 가진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 바로 가명이에게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가명이는 예상처럼 혼자 먼저 귀국을 해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 동호회 친한 멤버 몇에게 전화를 해서 가명이 집으로 갔는데요. 가명이가 처음엔 말없이 술만 계속 들이마시다가 취기가 오르니까 한 말. 그건 얘기가 상당히 길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그 일이 있던 날은,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 일이 있던 날은 가이드가 말릴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나쁜 날이었는데 일정이 있으니까 가명이와 가순이는 이제 가이드 말을 무시하고 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산에 들어가니까 안개가 좀 전보다 갑자기 짙어지더라는 거죠. 진짜 바로 한 치 앞도 못 볼 정도로 짙어졌다는데 그때 가명이가 가순이 손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손을 놓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순이가 가명이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바로 놓친 거잖아요, 손을. 근데 그렇게 바로 놓쳤는데도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로 짙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방금 손을 놓쳐가지고 가명이가 이제 그래서 가순이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가순아 그랬겠죠. 나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가순이는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한참 걸렸다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안개가 사라진 뒤 보니까 불과 5m 거리 정도의 가순이가 있더라는 거죠. 가명이 그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냐면서 이제 자신이 또 가순이를 놓쳤다는 생각이 미안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안하면 좀 더 화내고 그런 거. 이게 맞나? 하여튼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네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가순이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묵고 있던 호텔에서 나갔다는 말이었어요. 싸운 뒤에. 그리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가명인 가순이를 찾으려고 이제 대만에서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일정보다 빨리 귀국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제 가순이가 귀국을 했을까봐. 그래서 귀국을 하고 가순이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가순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를 가졌다면서요. 전 사실 가명이와는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 가순이는 그저 가명이와 결혼할 사이라서 친하게 지낸 거지 딱히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연락을 해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무작정 피하기도 했었는데 가순이 말이 자기가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밖에 방을 얻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순이가 저한테 연락하고 계속 그러는 일 때문에 가명이는 알잖아요. 가순이랑 같이 대만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관이 없다는 걸 아는데 가순이 집에서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가순이가 그런 이유가 혹시 아이 아빠가 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 그 일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가순이가 가명의 안부를 물어오더라고요. 다 자기 잘못이라는 그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명이랑 가순이랑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둘이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때까지도 가순이 뱃속 아이의 생부라는 사람이 편지는 보내왔지만 그 직접 모습을 나타내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해 5월쯤 됐을 때인데 가순이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만 자신이 왜 양씨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아이를 낳기 싫다고 울부짖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뱃속의 아이는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순이는 뭔가 마음이 무너져 가듯이 나빠지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변해갔고요. 그리고 가순이는 예정보다 일주일 먼저 아이를 낳았고 그때 아이 생부라는 양씨한테서 또 편지가 왔는데 아이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을 타이치라고 하라는 그런 내용 외에는 말이죠. 그리고 가순인 출산을 한 뒤 가명이랑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흥얼거렸고요. 그러던 중 가명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가순이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구 날뛴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전 곧장 가순이 집으로 갔는데 그때 가순이는 집안 물건을 마구 던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가순이 부모님은 그때 구석에 이제 웅크리고 앉아서 겁을 먹고 가순이를 부르고 있었고 가명이는 가순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요. 가순이가 던진 물건들을 맞아서 가명의 온몸에 그 상처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머리부터 뭐 손등, 옷에도 심지어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를 본 가명이가 이제 제게 아이를 넘겨주고 달려가서 가순이를 끌어안았는데 그제야 짐승처럼 날뛰던 가순이가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란 속에서도 제 품에 안긴 그 가순이의 갓 태어난 아기, 그 아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진정됐던 가순이가 그런 아기를 보면서 그거는 낳지 말아야 할 괴물이었다고, 저건 괴물이라면서 막 있는 악을 다 쓰면서 막 소리를 질렀고 말이죠. 제가 봐도 그런 가순이에게 다시 아이를 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가순이 부모와 가명이도 제게 고개 숙여 부탁을 하는지라 그 자리에서 제가 아기를 데려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데려오게 됐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가순이가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말이죠. 근데 조금 지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가명이가 가순이 기분을 풀어주려고 가순이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갔는데 그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둘이 죽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명이와 가순이 유가족들은 상의 끝에 두 사람의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고요. 근데 가순이 아버님이 가명이와 가순이가 나간 뒤에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이 생부 양씨라는 사람한테 온 전화였다고 해요. 아기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전화를 끊은 뒤 좀 지나서 가명이와 가순이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이죠. 장례식 날 전 타이치를 안고 겨우 시간에 맞춰서 식에 참석을 했는데 제 곁에는 그 함께 바이크를 타던 그 형이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가순이의 가족들 틈에 뭔가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남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뭐랄까? 기운 자체가 바람처럼 가볍고 투명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데 그 남매 같은 사람 중 남자를 보고 있으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놀랍게도 남자는 바로 작년에 가순이가 보낸 편지 속 사진에서 봤던 그 양씨, 즉 타이이치의 생부라는 사람이라는 기억이 말이죠. 어쨌든 장례식은 순조롭게 끝이 났고 관이 연구차로 들어간 뒤 가까운 친족들이 화장터까지 동행을 했는데요. 타이치를 안고 서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아까 그 두 사람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와 아이로 폐를 많이 끼쳐서 미안하다고. 그때 중국인이라고 생각했던 양씨는 놀랍게도 한국말을 정확하고 막힘없이 했는데요.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제겐 정말 신세를 많이 졌다면서 제게 감사 인사까지 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여자도 제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요. 그리고 생부라는 남자가 타이치를 향해서 손을 뻗었는데 타이치는 아무 거부감 없이 알기라도 하는 듯 처음 본 생부인데 그 남자에게 안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걸어가는 세 사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곁에 서 있던 그 동호의 형, 그 형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화건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요? 화건은 중국의 산속에서 나오는 요괴인데 종종 인간의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 마을에 돌려보낸대. 그럼 그 아이는 보통 18살이 되면 스스로 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 여자가 아기를 키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건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화건이 인간 세상에 나올 때는 양씨라는 성을 쓴대. 옛날 청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물론 그때 그 이야기는 그저 형의 블랙 조커였을지도 모르지만 전 그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형 말이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죠. 김지도님이 올려주신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화건, 발음하기도 힘든 이 요괴,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이 발음하기 힘든 요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암만 찾아봐도 없어서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